일본은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관련 이상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황급히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에 도움이 없으면 일본의 모든 공항이 멈춰버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모든 비행기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이 예고되면서 일본을 찾는 발걸음이 급격히 줄었지만 이 예보가 있기 전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와 일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일본의 엔저 현상에 일본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에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으로 오고 가는 비행기편이 폭증하고 있고 여행사들도 앞다투어 일본 여행 상품을 출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관광 특수로 이득만을 볼 것 같았던 일본은 뜻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기 문제였습니다. 연료 문제가 야기되면서 비행기를 운행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에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닌 특별히 정제된 항공유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본이 항공유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항공기 운용 대수를 줄이면 관광객들은 둘째치고 일본의 물류까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다급해진 일본은 항공유를 수급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항공유를 생산하기에는 일본 정유사들의 정제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75,700배럴 약 1,200만 리터나 소모되는 항공유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정말 몇 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항공유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빚을 지우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며 일본 요청을 받아들였죠. 정유사들도 뜻하지 않은 대량 수요에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갑작스럽게 수요가 폭증했다고 해도 선진국인 일본에서 항공유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유사 간의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증산 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만큼 석유 정제업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없어 폐업하는 정제업체가 많아진 것도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정제업체에서 일한 여러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었고 인력 보충을 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노하우가 사라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인구 문제, 정제업체 간 경쟁 부족으로 인한 예측량 실패, 정제기술의 쇠퇴 등 각종 악재들이 겹치면서 항공유 보유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나리타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연료 부족을 이유로 신규 취약 및 증편을 보류한 사례가 일주일 동안 57편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었기에 외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항공유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면서 그제야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의 도움을 급하게 요청한 것이었죠. 이는 어찌 보면 일본의 음습한 기업 문화와 기술 부족이 초래한 인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진국 일본이 항공유가 부족해 한국에게 손을 벌린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왜 한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산유국도 아니고 석유와 관련해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일본 정부가 어리석다는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정제 기술과 항공유 생산 기술 수준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원유 정제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유 정제 기술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은 지 오래죠. 국내 여러 정유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왔고 현재 한국의 석유 정제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산유국은 아니지만 석유 정제 기술을 갈고 닦은 덕분에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뛰어난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비지 정제주의라는 관점으로 한국은 접근한 것이었는데요. 자국 내에서 원유를 직접 정제해 석유 제품을 생산 및 소비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석유 안보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기 러시아가 석유를 걸어 잠그고 수출을 특정 국가에만 판매를 했었죠. 그러면서 석유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에도 별 타격을 입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지만 뛰어난 가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유 공급처를 두고 있어 공급이 모자랄 일이 없었던 것이죠. 유럽 국가들은 석유 수급에 난리가 나면서 미국에 비축유를 달라고 주장하는 등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석유가가 올라가긴 했어도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이러한 한국의 특성에 주목해 한국의 석유안보 정책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은 석유화학 원료를 94% 가까이 수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안보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원유 수급에 이상이 없어 한국 국민들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에 힘입어 고물가 시대에도 큰 혼란 없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 주력 수출 품목 순위를 살펴보면 4위에 석유 제품, 5위에 석유화학 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로 무려 521억 달러라는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최대 수출 제품 중 하나가 석유 제품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석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석유 제품은 거의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최근 GS-칼텍스는 영국령 지브롤터에 항공유 47만 6천 배럴, 770억 원 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코스타리카에도 S오일이 수출선을 뚫어 경유 31만 4천 배럴을 판매하는 등 압도적인 정제 기술을 통해 다양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평양 국가인 피지, 유럽에 있는 몰도바 등 여러 국가의 항공유를 비롯한 각종 정제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 3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의 경우 베네수엘라와 아랍에미리트 정제업체와 더불어 5대 정제업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73개국에 한국산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죠. ESG 경영이 한창인 시절에도 시설 투자 설비에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도 신의 한 수였는데요. 유럽과 중국 등 정제시설 경쟁을 펼치던 국가들이 친환경을 위해 화석 연료를 줄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정제사들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의 사업을 매각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 정제사들은 오히려 석유 제품 생산 라인을 늘리고 외부 공장을 더 짓는 등 시설 투자에 더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듯한 행보를 펼쳤습니다. 당시엔 어리석은 결정이라 비판받았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유가가 폭등하자 한국 정제사들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며 시설 투자에 나섰던 중국은 ESG 정책으로 몇 년간 시설 설비 투자에 소홀했었죠. 그 시기가 맞물리면서 한국 정제사보다 몇 년은 뒤떨어져 있어 한국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구조적인 문제가 더해지면서 정제에 있어 기술 투자에 소홀했습니다. 이미 뛰어난 정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한 일본은 기술 보유에 있어 많은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2018년부터 한국은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제 설비 용량 기준 한국은 334.6만 배럴을, 일본은 334.3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정제 기술 분야에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직하게 정제 기술을 연구하고 갈고 닦은 덕분에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만으로 인해 기술 개발에 게을리한 탓에 항공유 부족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항공유 수급을 다각화하고 최대한 많은 항공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서 한국 항공유를 수입하면서 수요를 맞추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비행기 한 대 띄우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일본이 처한 현실인 것이죠. 심지어 지속가능 항공유 분야에서도 한국이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SAF는 최근 친환경 아젠다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세대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SAF 혼합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 흐름에 맞춰 모든 항공기의 SAF 혼합 사용을 강제했습니다. 2025년부터 SAF 혼합 비율 2%를 유지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물론 2050년에는 70%에 해당하는 항공유를 SAF로 사용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기존 항공유를 사용하던 업체들은 SAF 개발 및 사용에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SAF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이 찾아낸 답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폐식용유였습니다. 국내에서 연간 25만 톤씩 배출되는 폐식용유에서 바이오디젤을 추출하여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연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연료를 넣은 배와 비행기들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SAF 생산 비용이 일반 항공유에 비해 두세 배 비싼 것이 문제인데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가격이 하락될 수 있으나 대량으로 생산해도 이를 당장 소화할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공유를 급하게 찾으면서 SAF의 새로운 공급처가 열렸습니다. 일본에 SAF를 수출하면서 생산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술 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게 한국으로선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역시 SAF를 생산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산 SAF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걸린 산업이지만 당장은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항공유 사태로 SAF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유럽과 미국에도 수출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연구하고 기술을 발전시킨 덕에 한국 정제사들은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수출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대한민국이 세계 순위권에 드는 석유 수출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조차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한 것 또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 주권을 지켜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모여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